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맨유와의 경기 0대0 무승부, 웨스트햄과의 리그컵 경기 5대1 대승. 경기 중요도를 감안했을 때 리그컵보다 오히려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리그컵도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오늘은 맨유와의 리그 경기, 웨스트햄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공격진에 대한 변화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맨유와의 경기에서 아쉬운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던 구조적인 문제점은 크게 봤을 때 3가지. 공격 옵션에서의 한정적인 플레이 스타일, 부상자로 인한 선수폭 한계, 다시 시작된 특정 선수 의존도. 순차적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첫 번째로 누네스 디아스의 한정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지공 상황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두 번째, 10번 성향의 선수가 적다 보니 살라, 알리스터, 소보슬라이, 아놀드의 활약상이 매번 중요하다. 세 번째, 알리스터 부상, 소보슬라이 부진, 살라 고립. 또다시 우리는 아놀드 의존도 축구를 해야만 했다. 적어도 2, 3번은 어쩔 수 없이 경기마다 유동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1번은 고질적인 문제라서 완전한 보완점은 선수를 바꾸는 거 말곤 방도가 없습니다. 인게임적으로 디아스 누네스의 단점이 줄어들려면 적은 기회를 잘 살린다, 기회를 미친듯이 많이 창출하여 확률을 높인다, 공격진은 오프더볼 움직임 위주, 실제 득점은 미드필더에게, 이 3가지로 좁혀집니다. 클롭은 적은 기회를 높은 효율로 살리자는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 다양한 선수들의 득점, 공격수의 득점을 늘려보자는 생각을 택하며 실제로 리버풀은 리그 내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팀으로 발돋움하고 있죠. 수많은 기회를 놓쳐도 그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면 득점은 올라간다. 굳이 공격수가 득점하지 못해도 미드필더가 득점해서 팀의 승리로 이끌면 끝이다. 웨스트햄전에서 발생한 5골 중 3골은 커티스 존스 2골, 소보슬라이 1골, 미드필더로부터 발생했고 나머지 득점은 살라, 각포로부터 하나씩 발생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링커의 변화. 맨유와 웨스트햄전에서 클롭이 선택한 방식은 리그 중반, 후반을 달려가는 리버풀 공격진의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커티스 존스 그리고 각포가 있습니다. 커티스 존스, 현 리버풀 전술에서 왼쪽 미드필더 자리는 그라벤베르, 존스, 알리스터 세 선수가 교대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알리스터의 6번 옵션으로 주로 활용되며 왼쪽에서의 출전이 많지는 않고 현실적으로는 그라벤베르, 존스 두 선수로 좁혀지죠. 누가 더 우위인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커티스 존스가 몇 수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전술적 활용폭 이 하나로 종결됩니다. 현재 리버풀에게 있어 가장 답답한 부분은 공격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맨유전에서의 답답한 원인 중 하나였던 공격 옵션에서의 한정적인 플레이 스타일. 이를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 포워드든 미드필더든 공격 전개 과정 속에서 연결점을 맡아줄 만한 선수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공격 작업에서의 링커가 없다. 맨유전 전반 구성원을 봅시다. 디아스, 누네스, 살라, 그라벤베르, 소보슬라이, 엔도, 아놀드. 웨스트햄전은 누네스, 각포, 엘리엇, 존스, 소보슬라이, 엔도, 고메즈. 엔도, 고메즈와 아놀드는 측면 움직임 그리고 공격 시퀀스의 시작점에 가까운 패서로 분류하여 빼면 포워드와 2선 공격형 미드필더로 분류되는 선수들 사이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각포, 존스, 센터 포워드, 측면 미드필더. 리버풀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만드는 것은 공격수들의 단조로운 패턴, 미드필더의 부진, 스쿼드의 한계, 전술적인 능력, 여러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 얘기해보면 단순합니다. 경기장을 18개의 공간으로 나누었을 때 11번, 14번 그리고 하프스페이스 공간에서 볼을 자주 잡게 되는 선수의 패스 능력,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려앉는 팀은 측면은 내주더라도 11번, 14번 위치에서 볼을 잡았을 때 시선이 집중되는 중앙을 막아내기 위해서 촘촘하게 블록을 쌓게 됩니다.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팀인 맨시티, 미넨과 같은 팀들의 경우 측면 13, 16번, 15번, 18번에서 의도적인 압박을 받은 채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11번, 14번 존에 위치한 선수에게 볼을 전달하여 그 위치에 있던 선수의 패스가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지는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맨유전 답답한 상황 속에서 좋은 장면을 연출했던 상황을 토대로 얘기해봅시다. 전반전 디아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코나테에게 전달합니다. 디아스는 곧바로 사이 공간으로 들어와 압박에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 서 있게 되죠. 코나테가 아놀드에게 볼을 건네주고 소보슬라이는 미끼 움직임으로 암라바트를 뒤로 당겨줍니다. 이때 아놀드는 소보슬라이가 아닌 자유로운 위치에 서 있는 디아스에게 전달. 이 순간 암라바트는 소보슬라이를 따라가는 게 아닌 디아스로 수비 방향을 바꾸고 상대의 미드필더와 수비수, 공격수
공격수 모두 디아스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마이누 또한 디아스로 포커싱이 잡히게 되죠. 이때 손쉽게 디아스가 우측으로 볼을 빼주게 되면 살라 소보슬라이 우측에서 수적 우위, 살라는 압박 없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소유한 상태로 공격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살라는 직접 박스로 크로스를 넣을 수도 있고 하프 스페이스 지점에서 침투하는 소보슬라이에게 전달하여 보다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죠. 살라의 선택은 소보슬라이였지만 호흡이 맞지 않아 이 기회는 물 건너갑니다. 나중에 얘기하게 될 디아스의 중앙 움직임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11번, 14번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투입한 다음 이 선수가 중앙에서 상대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는 와중에 한 번의 패스로 측면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맨유전 장면으로 보시죠. 압박을 통해 디아스가 볼을 탈취하여 그라벤베르가 볼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의 장점인 볼음반을 통해 14번 존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 미드필더와 포워드의 압박을 본인에게 가져오고 이를 14번 공간에 위치한 소보슬라이에게 전달. 소보슬라이는 이를 측면 오버래핑하는 아놀드에게 투터치 패스 전달, 측면 공간을 만들어내고 아놀드의 크로스. 누네스의 헤더가 그라벤베르 디아스에게 닿지는 못했지만 전반전 가장 득점에 가까웠던 장면 중 하나였죠. 내려앉는 상황에서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든 14번 공간에서의 메이킹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득점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찬스를 만들어냈던 웨스트햄전 5번째 득점을 보시죠. 상대의 압박이 흐트러지고 중앙에서 아놀드가 편하게 패스 선택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놀드는 자유롭게 서 있는 커티스 존스에게 곧바로 연결. 11번 존에 위치한 곳이죠. 커티스 존스는 볼을 받아 중앙 14번 존을 향해 좁혀 들어갑니다. 이때 왼쪽 윙 포워드 누네스는 패스를 받기 위해 직선적인 움직임, 센터 포워드 디아스 또한 내려가면서 수비를 눌러주죠. 이때 디아스는 우측 중앙이 아닌 좌측으로 빠져나가며 상대 센터백도 좌측으로 이동시키며 14번 중앙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살라 또한 박스로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상대 센터백을 같이 박스 안으로 당겨주죠. 존스는 공격수들이 만들어준 공간 속으로 깊숙이 볼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디아스 살라가 수비를 당겨주며 공간을 열어준 덕분에 보다 수월하게 페널티 에어리어 중앙에 위치할 수 있었고 디아스를 따라가던 센터백은 다음 판단으로 존스에게 붙지만 이미 가속이 붙은 존스는 그대로 페널티 중앙 공간에서 슈팅 페이크를 넣은 다음 오른발 마무리. 이를 단순히 바라보면 존스의 엄청난 드리블 능력이 득점으로 이어진 개인 능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면 첫 번째 아놀드로부터 나온 첫 패스는 11번 공간 자유롭게 위치한 커티스 존스에게 빠르게 전달되었고, 두 번째 볼음반에 능한 존스가 중앙 14번으로 좁혀 들어가자 센터 포워드는 공간을 창출시켜주기 위한 좋은 오프 더블 움직임을 보여주고, 세 번째 이 공간을 이해한 존스는 다른 선택지가 아닌 가속도가 붙은 상태로 마무리 득점까지. 선수들의 패스 선택, 오프 더블 움직임, 결정력, 3박자가 모두 완벽하게 이뤄진 득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중앙 블록을 단단히 갖추기 전에 트랜지션 과정에서 만들어낸 최고의 득점으로 칭할 수 있겠죠. 11번, 14번을 제대로 활용했던 경기를 단순히 패스 스팟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패스 스팟도 한번 보시죠.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느 경기가 승리한 경기 같으신가요? 왼쪽이 웨스트햄, 오른쪽이 맨유와의 경기였습니다. 패스 숫자가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웨스트햄전은 596번의 패스, 맨유전은 607번의 패스, 큰 차이가 없는 와중에 보다 위협적인 위치인 11번, 14번 하프 스페이스 지점에서의 패스 응집도가 더 높은 경기는 웨스트햄전이었죠. 조금 더 자세히 그라벤베르의 패스 스팟과 존스의 패스 스팟을 비교하면 존스의 폭넓은 활동 반경과 공격 옵션에서의 링커 역할로서 얼마나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라벤베르가 못하고 존스가 더 잘했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맨유전 센터 포워드는 누네스, 웨스트햄전은 각포, 거기다가 맨유전 중앙에서 패스를 풀어준 것은 왼쪽 윙 포워드로 나온 디아스. 공격 조합에 따라 미드필더의 경기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을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맨유나 웨스트햄처럼 보다 내려앉는 경기가 아닌 공격적으로 리버풀을 압박하고 라인을 올려서 운영하는 팀의 경우 이처럼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리버풀의 주된 공격 루트는 수비에서 공격 전환 과정에서의 퀄리티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이죠. 이 데이터를 한번 참고해보죠. 물론 다양한 공격 패턴과 지공 상황에서의 메이킹 장면도 있지만 해당 수치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트랜지션 과정에서 상대가 완전한 수비 진영을 갖추기 전 우리가 볼을 탈취하거나 소유하는 순간 윙어들이 공보다 더 앞에서 상대 페널티 박스를 향해 달려가는 스프린트, 퍼센트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누군가 중앙에서 볼을 빠르게 운반하는 과정에서 살라, 누네스, 디아스 모두 미친듯이 상대 골대를 향해 달려가는 수치가 최근 5년 중 가장 높다. 알리스터 아놀드의 패스 퀄리티, 소보슬라이, 그라벤베르, 존스의 볼음반, 디아스, 누네스, 살라의 스프린트 3위일체가 되어 상대가 수비 라인을 형성하기 전에 득점까지 이어가는 것이죠. 시즌 초반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실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긴 했는데 문제는 중반부터 서서히 중앙 블록을 쌓고 승점 1점만을 얻으려는 팀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이 맨유, 웨스트햄전. 사실 누네스의 왼쪽 윙 포워드 변화와 디아스의 중앙 포지션 소화에 대한 얘기를 곁들이며 각포까지 이어가야 합니다만 너무 길어져서 바로 다음 포워드
트라셔드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격 옵션에서의 링크업 변화 하나만 발생해도 여러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커티스 존스는 대단히 좋은 선수입니다. 웨스트햄전에서는 엘리엇도 굉장히 잘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